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태국 여행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는 지금까지 접촉한 사람이 모두 3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를 긴급 추진합니다. 또 오는 7일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약 사용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사람 간의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칫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대형화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각종 첨단 장비와 ICT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퍼지는 길을 예측하고 드론으로 실시간 상황을 관찰하는 등 다가오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입원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입원 환자가 4일 3차 바이러스 검사에서 또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원 환자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태국 여행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의 접촉자가 현재까지 모두 30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272명, 격리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1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가족과 친지 등 다른 접촉자가 15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번 환자는 정형외과 질환으로 입원 중인 딸의 간호와 자신의 폐렴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주로 광주 21세기 병원 안에 머물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병실과 외래 진료실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세기 병원에 같이 머물던 딸은 18번 환자가 됐고 남편과 다른 자녀 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데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 방역 활동 등을 위한 장기적인 인력 수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일 같으면 지금 있는 가지고도 좀 더 이렇게 고생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약간 조금 장기적인 그 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 또는 보완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그 감염도 중요하지만 이 감염 방역 활동을 하는 분들이 먼저 과로로 쓰러질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이게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에 요청할 점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하고 첫째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두 가지 역할을 일선 지자체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잘 해주시고. 중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할 경우 중국 여행령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뒤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한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부터 2주일째가 되는 2월 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에서 환자의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12번 환자와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 싱가포르를 다녀온 17번 환자는 모두 중국 방문 이력 없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자 감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문을 닫는 복지시설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복지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루 평균 1,300명씩 찾던 건물에는 인적이 끊긴 채 적막감만 감돕니다. 12번째와 14번째 확진 환자 부부가 강릉에 다녀간 것이 확인된 뒤 임시 휴관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30여 분 복지관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아쉬워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역시 강릉 지역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급식은 물론 재활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휴관이 예정보다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복지관에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지금 안부도 계속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서관 입구에서 손소독을 하고 체온도 잽니다.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휴관하지 않는 대신 방역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이용자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그래도 모를 감염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축제와 행사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과 경북 청도 등 전국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제를 줄줄이 취소했고 충남 논산은 딸기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가래 등 환자 호흡기 검체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본은 분리된 바이러스의 이름을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코리아로 붙였습니다. 질본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러스 분리 검사는 1번 환자 발생 때부터 시작했으며 분리에 성공한 건 3번 환자의 경우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실험실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분리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에 착수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를 긴급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에 대한 특이 치료제나 백신은 없고 대증요법 및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또 앞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번 신종 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선제적 연구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오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검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진단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특이 유전자 2개를 정폭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검사만 하면 되고 6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단계를 거쳐야 돼 하루나 이틀이 걸렸던 데 비해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진단의 정확성은 관련 학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평가한 진단시약과 검사법은 편견 없이 객관적, 과학적 검토를 거친 것이며 그 성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단시약은 오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50개 기관이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진단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심 환자가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격리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더라도 촘촘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해 처방하는 것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에이즈 치료제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인지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로 주목받는 에이즈 치료제는 두 가지입니다. 루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약물로 이들을 함께 처방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 내에서 큰 크기의 단백질을 우선 만듭니다. 이후 이 단백질을 잘게 잘라 생존에 활용합니다. 이들 에이즈 치료제는 큰 단백질이 잘게 잘리는 것을 억제합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만든다는 점에서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이용하는 복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에이즈 치료제는 지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때에도 활용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치료에 에이즈 약물을 쓰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 완치된 입원 환자에도 에이즈 치료제가 투여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투여를 일부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헌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했더니 이 신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증상 후 48시간 이내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증상이 나타나는 초반에 전파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재가 판림대 의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악화했을 때 전파력이 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 초기부터 사람 간 감염 사례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 3번 환자가 6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과정이 증상 초기에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열과 함께 시작되는 독감과는 달리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나빠진다며 민감하지 않으면 증상을 덜 느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재가 판림대 의대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폐렴 전수조사라든지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혹시 놓친 환자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폐렴 선제 격리, 폐렴 환자는 아예 먼저 1인실을 격리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격리를 푼다든지 인플루엔자 증상 있는 사람을 검체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혹시나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되는 과정에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타나면 독성이 강해지거나 치사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상하이 파스테르 연구소가 최근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변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속성이 바뀌어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는지, 변이 바이러스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이 아니며 변종도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가 초기에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가 정정하는 등 실수를 범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오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국장은 현재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있다며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전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전염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2의 후베이성 같은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 대유행병 가능성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전염성이 높다. 거의 확실히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이언드 국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변종을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WHO는 중국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국가들이 정책을 재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we need to define with those companies a specific recommendation so that their staff feel secure, feel protected as well, so that they can resume flying to China. 하지만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등 막대한 후원금을 내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WHO가 결국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며 중국의 통제 능력을 신뢰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병이 아니라는 WHO의 공언이 적중할 수 있을지는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탈이 나고 너무 멀어도 문제인 게 인간관계죠. 나와 상대방을 위해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까이 할 수도 또 멀리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도 어떤 과업 중심적인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업무하는데 문제만 안 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내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좁고 그다음에 되게 깊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지냈을까 이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상당히 치이고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나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사람이 치인다. 도대체 인간관계 참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말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정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내가 대인관계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는가. 그 인내심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친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 비밀이 없어. 너한테 이건 다 털어놓을 수 있어. 혹은 정말 나는 너가 하는 말 다 이해해. 이런 말을 쉽게 하곤 하는데 자, 이런 태도를 좀 꼬집는 영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타인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동창생 그 네 쌍이 하나는 커플이고 또 이제 그 부부고 그렇잖아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즐겁게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음식 먹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저녁 먹은 이 시점부터 먹는 동안에는 휴대폰에 오는 모든 메시지,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공개하자. 네. 이렇게 게임을 제안했어요. 네. 게임을 왜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온 문자나 메시지 뭐 그다음에 심지어 메일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한 적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었던 그런 그 비밀 이야기들이 우후죽순 막 쏟아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40년 지기인데도 서로 몰랐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당혹스럽고 나중에는 관계가 파열음 같은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걸 보면은 아무리 친해도 모르는 서로 간의 비밀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괜찮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비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게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가깝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뭔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 주로 하잖아요. 이게 내가 너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딴 같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거야.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보면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결과적으로 항상 좋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서로 관여하는 만큼 간섭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인간관계니까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친구나 지인보다도 정말 가깝다고 느끼는 가족이나 혹은 절친한 친구한테서 더 상처를 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한 말이 자칫 좀 정도가 지나치면 집착이나 간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 사랑하니까 더 관여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대하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이제 주로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러하고 또 부부 간의 관계도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자기의 분신이라든지 심지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헬리콥터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궁금하신가 봐요.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봤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휴대폰도 몰래 열어봤다는 말씀을 하세요. SNS를 팔로우하고 계신 부분이 네, 꽤 그런 분도 많아요. 많고요. 늘 지켜보는 건데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사생활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족 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족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이제 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있고 부부 사이도 있고 형제의 또 관계도 있잖아요. 이 경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가족 치료자인 살바도르 미누친이라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족 간의 경계 유형을 3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가족 내에 구성원들 간의 역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권력 관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되게 산만하게 경계가 이루어진 산만한 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이제 되게 막 친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서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밀착된 관계, 밀착된 경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격리된 경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문제가 되죠. 하나는 산만한 거, 너무 밀착된 거, 격리된 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특히 그 밀착된 경계 또는 밀착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겉으로 보면 상당히 친한 것 같아요. 서로 모든 얘기 다 하고 막 친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밀가루가 반죽이 다 엉켜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서로가 너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건강한 자율성 같은 것들 또 독립된 행동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해도 적당한 경계,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반대로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자기 속마음을 너무 잘 털어놓지 않는다거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행동을 자주 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밀착된 관계만큼이나 이런 거리감을 두는 관계도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정말 가깝다는 느낌을 못 가지게 되니까 서로가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사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인보다 더 먼 그런 경우가 마치 남보다요. 그렇죠. 이게 참 힘든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진행되면은 단절감이라든지 고립감, 요즘은 가족이 함께 있지만 외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 받을 때가 있는데 특징들이 많죠. 뭐 이렇게 규정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냥 관찰을 해보면 특히 어떤 분들이 주로 친구가 없냐 하면
그 대화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화제거리가 나오게 되면 그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반응을 리액션을 안 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연락도 잘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친구가 별로 없냐 하면은 그 자기 얘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일상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 절대 안 저 사람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전에 어떤 관계에서 좀 된통 혼난 적이 있는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예. 훨씬 더 사람 관계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멀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경우 있죠. 뭔가 좀 도와줄게 호의를 보였을 때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자꾸 거절 사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혼자 살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자꾸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 되게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고슴도치가 되게 추우면 서로 같이 모이잖아요. 네. 모이는데 서로가 이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는 하는데 막상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상처를 주고요. 예, 친밀감도 원하고 서로 간에 그 가까이 있으면 불편함도 이건 피하고 싶고 네. 일종의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사실 적정한 거리를 가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저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서로 50대 50 관계잖아요. 만약에 대인 관계라고 하면 네.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특히 이제 첫 번째 자기 생각할 건 뭐냐면 서로의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그 갈등을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 행복하고 어떨 때는 힘든가 이런 걸 잘 알아서 가능하면 내 마음이 되게 어떨 때 상하는지 또 어떨 때는 예민해지는지 또 어떨 때 버거워하는지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 자체가 됐을 때 그걸 슬기롭게 잘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상호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항상 잘한 것 같지만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남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적이라서 혹시 만약에 내가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다면 상대도 실수를 할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해한 다음에 역지사지로 조금 좀 더 관대하게 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분리하라. 네. 그러니까 감정은 느낄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이걸 표현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2단계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인식하는 부분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과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갈등을 피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무엇보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 그 다른 걸 어떻게 서로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거리 조절을 위한 이 첫 번째가 가장 와닿는 게 보통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면 상대방의 감정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언제 불행하고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지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이 맞아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적당한 거리가 이 건강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입춘 하루 뒤에 찾아온 강추위에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출근길을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버스가 서자 장갑에 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꽁꽁 싸맨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미는 칼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옷깃을 여며봅니다.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올겨울에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불자 손은 절로 주머니를 찾아들고 발걸음은 종종 걸음칩니다. 예고된 한파에 옷을 여러 겹 입고 나왔지만 워낙 포근했던 겨울이었던지라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추워가지고 계속 입김도 나고
안에 내 옷까지 다 입게 돼서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진짜. 요새 많이 안 추워가지고 겨울 같지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진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많이 쓰는 마스크는 추위까지 닥치자 필수가 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추위까지 막아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불편하긴 했는데 감기 오는 것보다 나아서 두껍게 입었어요. 따뜻한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나서야 위세를 과시하는 동장군 심술에 잔뜩 움츠러든 출근길이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초령목이 평년보다 한 달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초령목이 처음 개화했다며 관측 이래 가장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초령목은 제주에 30그루가 자생하고 있고 흑산도에도 심은 것을 포함한 40그루가 있습니다. 제주도 초령목 개화 시기는 보통 3, 4월인데 올해는 1월에 꽃이 펴 가장 빠른 개화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보다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과거에 비해 포근했던 올해 겨울 날씨가 초령목 개화를 앞당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산림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산불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첨단 ICT 기술이 도입되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해 산불 650건이 발생해 3,200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최근 10년 평균보다 피해 면적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난 산불은 산림 2,800여 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87%에 달하는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적어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산불 위험성이 많아 저희들은 항상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89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이어진 건수도 60건에 달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첨단 장비와 기술도 동원됩니다. 산불 상황 관제와 확산 예측, 드론 등을 활용해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산불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전진 배치한다든가 또 특수진화대나 이런 부분을 동해안 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DMZ 산림 항공관리소 신설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00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한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도 광역 단위로 운영합니다. 곧 다가오는 봄철에 평균적으로 전체 산불의 3분의 2가 집중됩니다.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24시간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통풍 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8배 더 오래가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팀은 통풍 치료제인 요산분해 효소에 특정 분자를 결합한 결과 약효가 기존보다 최대 8배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는 분자 크기가 작은 치료제에만 적용 가능했던 지질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해 통풍 치료제에 결합했더니 치료제가 몸속에서 천천히 분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다양한 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어 앞으로 치료 기간과 비용, 환자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국물이나 커피가 튀어 아끼던 옷을 못 입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옷뿐만 아니라 머리색까지 천연 염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어느샌가 튀어있는 음식 자국을 보면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 옷에 커피를 먹다가 쏟아가지고 혹시 염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염색으로 커피 쏟은 자국을 지울 수 있을까요?
재료에 따라 발효시켜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즙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천연 염색의 대표 재료로는 노랑의 치자, 빨강의 소목, 파랑의 쪽이 있습니다. 염색을 하기 전 매염을 해야 하는데요. 매염이란 섬유의 염료를 직접 고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천연 염료 대부분이 섬유에 직접 염색이 되지 않는데요. 매염제의 금속 성질이 색소와 반응해 빛깔이 나는 원리인 거죠. 매염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염색을 해볼 텐데요. 매염 처리한 섬유를 물에 먼저 잘 헹궈줍니다. 갑니다. 그리고 섬유를 염료에 담가 색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는 건데요. 염색이 완료된 섬유를 다시 물에 잘 헹궈주면 끝! 완성! 커피 자국 안 보이죠? 묻혔어.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염색이 잘 됐는지 커피 자국은 보이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천연 염색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몸 다 바쳐 머리카락을 한번 천연 염색을 시도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천연 염색으로 머리까지 염색이 될까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짠! 와, 색이 예쁘게 나왔네요.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나 양파 껍질로도 천연 염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못 입게 된 옷뿐만 아니라 머리색까지 천연 염색으로 새롭게 탈바꿈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원 환자가 나온 가운데 그 검사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요. 검출된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 등 알려진 바이러스가 아니면 신종 코로나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지금은 6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맞서 의료계의 대응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